왜 이렇게 경제가 바뀌었느냐? 그것은 역시 산업사회와 다른 정보화사회만의 특성입니다. 정보화사회에 들어오게 되면 노동과 여가, 노동과 오락의 경계가 희미해져요. 옛날 같으면 산업사회 같은 경우에는 노동과 여가가 아주 공간적, 시간적으로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여가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작업 종료 벨이 딱 울리고 공장문을 나갈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가 시간과 노동 시간이 딱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가의 장소와 노동의 장소가 딱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정보화 사회가 되면 사람들이 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일하냐면 컴퓨터 앞에서 일하거든요. 컴퓨터 앞에서는요, 클릭 한 번에 근로 모드에서 오락 모드로, 오락 모드에서 근로 모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출근해요. 컴퓨터를 켭니다. 바로 작업하나요? 아니죠. 이거저거 다 보죠. 댓글도 달고 막 이러다가, 근데 과장님 들어오시면 다시 근로 모드, 그 다음에 딱 없으면 오락 모드, 왔다 갔다, 주가 좀 보고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사실은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정보화 시대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근로와 오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동 시간과 여가 시간의 구별하는 게 흐려지는 겁니다. 그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노동의 수단과 여가의 수단이 일치해요. 왜? 사람들은 컴퓨터를 가지고 일하고 컴퓨터를 가지고 놀거든요. 이게 일치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노동과 유희가 왔다 갔다 하는, 이른바 칼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그 상황에 도래한 거죠. 노동이 유희가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자체가 옛날 매체랑 달리 인터랙티브한 매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저하고 컴퓨터는 뭐냐면 정보를 가지고 인터랙션을 하는 이런 매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메커니즘 자체는 뭐랑 똑같냐면 게임 엔진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예컨대 뭐 고객의 퀘스트를 처리하고 이러는 것들이 게임에서 어떤 미션을 처리하고 이런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노동 자체가 일종의 이제 오락이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가 또 다른 한편은 경제가 돼요. 노는 것이 이제 경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트위터 하시죠? 저도 트위터 합니다. 제가 팔로워가 70만이에요. 엄청나죠? 근데 열심히 합니다. 어제도 밤새 했어요. 이 안철수. 왜 하느냐? 물론 어떤 가끔은 뭐 사명감을 갖고 할 때도 있어요. 대부분 내가 심심해서 하는 거거든요. 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경우에 제가 이제 트위터를 많이 하는 날, 폭트를 하는 날은 내가 작업하고 있는 날에 집에서. 왜냐면 원고 쓰다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원고 쓰다 들어가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남들이 보면 이놈은 하루 종일. 사실 제가 밖에 나가 있는 동안은 안 하거든요. 되게 이제 작업을 하는 동안은 제가 이제 트윗을 합니다. 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걸로 돈은 누가 벌어요? 그 사람들이 봅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하죠? 인스타그램 하죠? 열심히 써서 올리죠? 콘텐츠 열심히 생산하고 있죠? 여러분 돈 벌어요? 안 번다라는 겁니다. 허핑턴 포스트랜드에서 나한테 왔더라고요. 원고를 써달래요. 블로그를 운영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꽤 심하더라고요. 물론 내가 정말 유명세가 좀 필요한 사람이라면 내가 글을 써가지고 내 글이 인정받고 유명해지고 그럼 무료로 써줄 수 있죠. 아니 근데 지금 원고를 준다고 하는 원고도 내가 못 쓰고 있는데 공짜로 글을 써달래요. 못 쓴다 그랬죠. 짜증이 나가지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나 열심히 글 써주고 돈은 누가 벌어? 니들이 벌 것 같다는 얘기 아니냐. 나는 오락을 하는데 내 오락이 뭐가 되는 겁니까? 착취의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착취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기사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허핑턴 포스트의 그 파워 블로거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매각을 했대요. 허핑턴 포스트를. 매각을 해가지고 엄청난 매각 대금을 챙겼나 봐요. 그 상업주가. 근데 거기다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이런 문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한 겁니까? 열심히 블로그를 올렸는데 그게 분명히 경제적 가치를 산출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블로그를 쓴 게 노동이었을까요? 오락이었을까요?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 비슷한 현상이 또 있습니다. 어디냐면 모더들이에요. 컴퓨터 게임에서. 처음에 컴퓨터 게임이 나오면 있습니다. 그 코드를 해킹을 해요. 그래가지고 소스를 깹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스를 가지고 변경을 시켜요. 그래서 그 게임을 원래 나온 게임을 갖다 변경시켜가지고 자기만의 게임을 만들면서 놀아요. 그 고수들 있잖아요, 미국에. 모더들. 그러니까 처음에 게임에 있어서는 꽤 심해져. 이것들 야단을 쓰려고 딱 봤는데 이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자기 회사가 개발한 게임이 오히려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광고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코드를 깨가지고 이거저거 다 하는 가운데서 버그도 잡아내고 온갖 걸, 그다음에 맹점도 발견해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니었으면 이거 따로 잡아내야 되거든요. 인력과 비용을 들여가지고 따로 해야 될 일인데 이 사람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이제 게임 딱 출시할 때 그냥 소스를 공개를 해버려요. 마음껏 변경시키세요 그러는 겁니다. 마음껏 변경시키라고 허락을 해주고 딱 한 가지만 걸어요. 하지만 그걸로 니들이 돈 벌지 마세요. 그 돈은 누가 버는 거예요? 우리가 벌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을 갖다 모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놀이로 재밌어서 하는 거란 말이죠. 하지만 그 돈은 누가 벌어갑니까? 그 사람들이 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이 유희가 되면 말이죠. 유희마저 착취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하던 게 노동이 유희가 된다는 게 이게 유토피아냐 아니면 디스토피아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마 골드 파밍 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친구는 뭡니까? 학교 그만두고 군대 가기 전까지 남는 시간에 게임을 해가지고 아이템을 뭐 어떻게 한다며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집에다 냉장고 사주고 이렇게 군대 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중국에 가게 되면 게임 회사에 아예 고용된 게 있어요. 고용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파밍을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커다란 방인데 방에 그냥 책상들이 쫙 놓여 있고 컴퓨터가 방 한가득 한 100대가 놓여 있습니다. 거기 100명의 사람들이 이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매니저가 있어요. 한 사람이 고수가 또 돌아다니면서 또 컨설팅을 해줍니다. 아,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게임하는 사람, 이게 차이니스 게임 룸인데 게임하는 사람들은 노동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오락을 하고 있는 걸까요? 헷갈리죠. 그래서 미국의 어느 학자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직접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과연 이걸 노동으로 생각할까? 왜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게임 회사에서 봉급을 받거든요. 아니면 이걸 갖다 오락으로 생각하는 걸까? 그래서 알아보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거예요. 막스가 말한 소외된 노동이잖아요. 자기는 봉급만 받고 이 노동의 결과는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회사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스의 이론이 맞다면 이 사람들은 딱 노동이 끝난 다음에 작업 시간이 딱 끝난 다음에는 아마 딴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퇴근 후에 뭐 하는지를 갖다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때 역시 3분의 2는 다른 일을 하더래요. 근데 문제는 나머지 3분의 1입니다. 이 사람들은 퇴근을 딱 하자마자 어디를 가냐면 PC방을 가더래요. 그래서 방금 자기가 했던 게임을 계속 하더라는 겁니다. 이 경우는 뭐냐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중국에 이제 교도소장이 있었는데 그 소장이 어떻게 했냐면은 교도소 내에다 그걸 게임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100대를 갖다 놓고 재소자들 갖다 게임을 시킨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돈을 자기가 버는 거죠. 이 사람의 말은 뭐냐면 재소자 인권을 위해서 한 거라는 거죠. 그 돈은 근데 자기가 버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 이건 착취일까요? 복지일까요? 이런 문제. 여러분이 재소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깜빵에 있을래요? 게임할래요? 그렇죠.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루더 캐피탈리즘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노동자 계층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모더, 굉장히 하이 인텔리전스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걸 코그니타리아터를 해요. 이른바 인지 노동자라 그러죠. 그런 계급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들은 이제 뭡니까? 화이트 칼라죠. 과거로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골드 파머. 이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블루 칼라들이죠. 이걸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가 가장 미학적 성격을 띠니까 마케팅도 아마 감정 마케팅, 정서 마케팅을 할 거예요. 아마.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강하죠. 예를 들어서 보험 판매사가 왔어요. 그 사람이 갖다 보험 약관을 갖다 그냥 꼬치꼬치 그냥 자세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사인을 할까요? 아니면 오자마자 어머 이번에 아드님 기말고사는 잘 보셨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사인을 할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정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노동자들이 생기냐면 이른바 감정 노동자들이 생겨요. 이른바 이모타리아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프로레타리아트 외에 한편은 코그니타리아트라든지 아니 이모타리아트 같은 이 또 다른 새로운 이제 노동 계층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경제 자체가 일종의 게임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게이미피케이션은 뭐냐면은 게임의 전략과 사고를 게임이 아닌 데다가 결합시키는 거예요. 왜? 재밌게 하려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일을 재밌게 하려고. 노동을 갖다 게임으로 만들면은 재밌잖아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일할 때 노래하면서 했잖아요. 춤추면서. 그렇죠? 그러면은 노동의 수고가 덜어지거든요. 애들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 있잖아요. 게임으로 만들면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물리, 생물, 화학 중에서 이제 택하게 돼 있거든요. 한 과목을 저는 문과라서. 화학책을 딱 폈습니다. 첫 페이지를 딱 펴니까 원소 주기율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냥 딱 덮었죠. 이건 인간의 격자가 올린 학문이 아니야. 치워버렸습니다. 그거 언제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게임을 동원하게 되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주 몇 년 전에, 꽤 오래됐는데 동네 아이들 노는 걸 보니까 그 포켓몬 있잖아요. 캐릭터들 보니까 무슨 그게 다 있더라고요. 캐릭터 특성들이. 애들 그걸 줄줄줄줄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간단한 암기 같은 경우는 게임을 이용하면 쉽게 풀리는 거죠. 근데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을 동원, 여러분은 포인트, 배지 이런 거 있잖아요. 레벨, VIP 등급, 승급. 이게 다 게임이에요. 요즘 일베 잘 나가죠? 왜 그러느냐? 일베가 가장 선진적인 기법을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게이미피케이션을 이용한 거거든요. 커뮤니티 운영에다가. 내가 글을 쓰게 되면 베스트에 올라요. 그래서 베스트에 자꾸 올라가게 되면 레벨이 업이 돼요. 그러면 고렙, 그러면 인정을 받아요. 이런 거죠. 다른 커뮤니티에 없는 그런 게임의 룰을 갖다 결합시켰기 때문에 커뮤니티 운영이 굉장히 재밌어서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경영 같은 데서도 이제 오늘날 대충 미국에서 87% 정도의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 게임을 갖다가 마케팅에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동네 그 슈퍼마켓 가도 그러더라고요. 오늘 물건을 샀더니 포도송이가 그려진 종이를 한 장 줘요. 근데 포도알을 몇 개를 주더라고요. 그 뭐합니까? 집에다 갖다 놨죠. 근데 이렇게 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심해서 한번 붙여봤거든요. 계속 붙이고 싶은 거야. 인간이 아주 단순합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하나 다 해가지고 또 받았습니다. 경품도 받고. 그런 것들이죠.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애들이 과자를 딱 샀는데 딱 뜯더니 그 스티커 있잖아요. 그것만 챙기고 먹는 건 버리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제 기업 경영에서 애들이 재미를 이용하게 되면은 안 해도 될 소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죠. 마케팅에도 이용되는 반면에 소셜 캠페인 같은 데도 이용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과학 연구에도 이용됩니다. 폴드잇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HIV 바이러스죠. 에이즈를 만드는 바이러스인데 DNA 구조를 밝혀내지 못한 겁니다. 과학자들이 15년 동안 연구했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 어떻게 했냐면은 게임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종이접기 같다요. 그래가지고 게임으로 만들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몇십만이 달려붙었죠. 개인 간 경쟁도 시키고요. 또 그룹 간 경쟁시켜요. 국가별로. 딱 봤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높아. 질 수 없지.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 풀었습니다. 얼마 걸렸느냐? 딱 보름 걸렸어요. 이런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입니다.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재미있는 예는 그 노숙자가 게이미피케이션을 이용한 경우가 있어요. 국어를 하는데. 딱 앉아 있습니다. 바구니가 여러 개가 놓여 있고요. 뒤에다 뭐라고 써 붙였냐면 어느 종교가 노숙자한테 가장 자비를 잘 베푸는가. 그다음에 기독교, 불교, 이슬람 다 종교 간 경쟁을 시키는. 그 사람 뭐가 돼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매직 서클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매직 서클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마술이 적용되는 공간이 있어요. 마술이 적용되는 일상의 공간이 있고 마술이 적용되는 공간이 그 매직 서클이거든요. 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오징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깽깽깽깽 발 짚거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하거든요. 그 영역 내에서는 깽깽 이렇게 한 다리로 외다리로 짚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그 서클 밖에서 그렇게 하고 다니면 미쳤다는 소리 듣겠죠? 그 안에서만 적용되는 역량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일상과 놀이가 옛날에 구별되어 있었어요. 일상은 이만하게 있고 놀이 공간은 아주 따로 있었는데 최근에 그 매직 서클이 넓어져가지고 현실과 놀이가 중첩이 돼버리는 겁니다. 일상 공간과 이 매직 서클이 아예 그냥 중첩되는 경향이 있어요. 즉 세계 전체가 하나의 게임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와 같다 이제 파타피지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치, 문화 이런 모든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게임이 있어요. 국방성에서 만든 게임. 아메리칸 아미인가 그래요. 그 게임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미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군이 파견된 지역에 나서 실제 전투를 수행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 게임을 신나게 하죠. 그 다음에 바로 그 게임이 어디랑 연결되냐면 모병과로 연결돼 있어요. 자, 해봤지? 자, 이제 모집 들어와. 옛날에 모병관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모집이 잘 안 됐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미군은 항상 언제 어디서라도 이미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괜히 미군 됐다가 한국 같은 데 떨어지면 참 좋죠. 이태원 가가지고 사고나 치면 되는데 어디 갑니까?
시리아 이런 데 파견되고 이라크 이런 데 파견되고 이러면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애들이 오락을 하다가 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라는 이런 거죠. 얘들이 게임과 현실이 다르다라는 것을 전쟁터에서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죽었는데 리셋이 안 되네 이런 거. 재밌게도 뭐냐면은 똑같은 전략을 누가 사용하냐면 IS가 사용하고 있어요. IS도 지금 게임을 만들고 있거든요.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이른바 이제 미군하고 싸우는 게임이죠. 그걸 통해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 게임을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어디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실제로 테러리스트가 되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IS에서 만든 영상들 보게 되면 철저하게 게임의 시각을 적용하고 있을 겁니다. 한번 동영상 보세요. 총을 쏘는데 카메라를 어디다 달았냐면 총 끝에다 달았어요. 개머리판에다가. 그렇게 되면 바로 1인칭 슈터의 시각이 나와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영화 시대거든요. 우리 영화의 세대거든요. 텔레비전과 영화의 세대잖아요. 그런데 요즘 세대들은 게임 세대잖아요. 시점이 달라요. 그걸 활용한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실제 테러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게 유토피아일까요? 디스토피아일까요? 어쨌든 바로 이거 뭐냐? 현실이 정말 한편의 거대한 게임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래 갈 거, 많이 갈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텔레비전 한번 보세요. 다 뭐예요? 네, 다 뭐예요? 지금 보세요.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들, 오락 프로그램들 다 게임일 겁니다. 그렇죠? 냉장고 부탁해, 복면가왕부터, 러닝맨부터 다 게임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상에 게임이 되다 보니까 인문학자한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의식이죠. 여러분들 의식도 이제 게임적인 의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역사주의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서사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한다면 게임 세대는 스토리예요. 얼마 전에 그 사도세자 나오는 거 있었죠, 영화.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서 글을 올렸어요.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죽었다는 글을 올렸다가 온갖 비난을 다 받았습니다. 나 그 영화 아직 안 봤는데 스포일러. 이게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의식 자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참 거짓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옛날에 참 거짓이 정말 중요한 가치였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참 거짓 대신에 중요한 게 바로 재미와 지루함이에요. 옛날에 거짓말한 놈을 용서 안 했죠. 요즘은 지루한 사람을 용서 못 받아요. 보세요. 강용석 보세요. 그렇잖아요. 재미만 있으면 용서 받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어떤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였던 인간이 점점 미래 사회로 가면 갈수록 뭐가 되느냐? 호모 루덴스형 인간이 되고,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이 모든 상황들을 게이미파이 할 수 있는 능력, 게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은 게임을 만들어낸다는 건 뭐로 하면 재미있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을 퍼니파이 할 수 있는 이런 능력. 바로 이런 능력은 호모 사피엔스적인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호모 루덴스적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바로 미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세계의 변화고요. 그래서 항상 사회가 변하게 되면 거기 바람직한 인간상도 변하듯이 여러분들도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좀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하시면서 호모 루덴스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Q&A 시간인데요.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저기 가운데 분 한 분이, 예, 먼저 까만 옷 입으신 분. 네, 반갑습니다, 김중건님. 제가 이번 강연 되게 재밌게 들었었고요. 저는 디자인을 전공하는 부산에서 온 여동진이라고 합니다. 예. 네, 제가 그 제품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디자인과 예술의 경계가 많이 무너졌다고 들었었는데 그런 예술적인 사고를 가지려고 하다 보면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독창적인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분야마다 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 가지를 그냥 생각하거든요. What하고 How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보를 생산하는데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은 정보가 아니잖아요. 내일은 해가 뜬다는 건 정보가 아니거든요. 남들이 모르는 게 정보인데 하나는 What입니다. 항상 남들이 하지 않은 말을 해야 된다. 글을 쓸 때도. 그 다음에 근데 인간이 늘 창의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머리는 아이디어는 안 떠오르는데 원고 마감 다가오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how입니다. 남들이 한 말을 하되 남들이 하지 않은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걸 늘 습관을 들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질문을 제가 발명가한테 했어요. 어느 발명가한테. 그분한테 내가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그렇게 아이디어 샘솟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시큰둥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습관이래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당신들은 물건 쓰다가 불편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느냐. 우리는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딱 쟁겨뒀다가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꺼낸대요. 그래서 질겅질겅 씹다가 내보내고 질겅질겅 씹다가 내보내면 그때 떠오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체험을 하고 계속 생각하고 저는 항상 what 아니면 how 이 두 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현대 미술이나 미학에서는 이제 많은 작가들이 아니면 화가들이 어떤 전형적인 미라든지 그런 총체성에 대한 계속해서 어떤 저항을 시도해 왔잖아요. 뭐 바넷 뉴먼이라든지 잭슨 폴록이라든지 그들의 그림이 막 이렇게 저희들이 그냥 딱 봤을 때 되게 아름답다, 굉장히 예술적이다라는 생각이 확 와닿지는 않지만 어떤 미학적인 연구에서 시도를 해봤을 때는 또 이게 하나의 예술로 인정을 받는데 제가 어저께 이제 핸드폰이 고장나서 그 핸드폰을 바꾸러 매장에 갔는데 그 매장에서 본 이 핸드폰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예술이 아니었나. 어떻게 보면 저는 삼성폰을 쓰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좀 다양했던 것 같은데 핸드폰들이 다 똑같더라고요. 그냥 아이폰이고 삼성이고 뭐고 그냥 네모 동그라해서 이게 뭐가 다른가, 과연 어떠한 예술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이게 프라다도 그렇고 어떤 과연 이게 예술인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한 어떤 키치인지 그런 현대 예술 산업에서의 예술성이 예. 그다음에 이게 키치가 아니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업이 예술화가 될 수 있다면은 어떤 식으로 구분되어져야 되고 현대 산업에서 예술성이 조금 지향해야 되는 점은 어떤 점인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사실 핸드폰 디자인이라는 게 뭡니까? 한계를 갖죠. 요만한 해야 되고 등등등등.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많은 경우에 보게 되면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대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공한 모델이 나오면 사람들이 금방 저 쫓아하고 이래가지고 획일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핸드폰이라는 게 단지 외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막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펼치는 모든 화면의 문제라든지 굉장히 많은 미학적인 요소들이 있고 거기서 얼마든지 다양성을 추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따라오게 되면 거기서 또 다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미학이잖아요. 바로 그런 이제 쫓고 쫓기는 경쟁이 아닌가 싶고요. 이제는 거의 뭐 미학과 뭐랄까 예술과 일상은 제가 볼 때 구별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런 경향들이 강화가 될 것 같고 다만 그 새로운 취향을 만들어내는 거 그걸 선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그거 각자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제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아까 여자분이 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쪽으로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까만 안경 낀 여자분이 아까부터서. 아트는 보통 저는 기호 가치랑 상품 가치 중에서 기호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약간 반반인 면도 있고 조금 그런데 기호 가치가 좀 더 큰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아트는 평등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러니까 예술에는 뭐 좋은 예술과 나쁜 예술이 있고 평등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항상 예술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고 남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은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그 일상 관습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사고 방식을 깨주는 게 예술이라고 했을 때 저는 예술은 평등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예술을 소비하는 것을 평등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한테 예술의 접근 등을 갖다가 공공미술을 통해서 하게 한다든지 그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누구 취향을 따를 것인가, 예술가의 취향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대중의 취향을 따를 것인가. 대부분 아마 사회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공론의 장에서 아마 결정된 것들을 따르는 이것이 이제 민주적인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앞에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거의 없어가지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기업가를 꿈꾸는 신혜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회나 인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오늘 교수님께서 이제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루덴스로 이제 이동하고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나 아니면 재미로 지금의 가치가 중요한 가치가 결정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앞에
오늘 질문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떤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은지 교수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궁금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참이냐 것이냐 이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미냐 지루함이냐, 그다음에 그러니까 상상력이라는 거, 그다음에 감각, 그다음에 정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성적 능력이 굉장히 많이 평가가 됐다면 오히려 이성적인 능력이라는 게 하청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스티브 잡스가 스스로 프로그래밍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애들 사람들 시키죠.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아래로 내려보내고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어떤 감성이죠. 예술적 감성이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걸 아직 없는 것을 떠올리는 능력, 그게 상상력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누구나 다 오감을 갖고 있지만 사람들마다 감각의 섬세함은 다 다르거든요. 그 섬세한 감각을 갖는 것들. 그 다음에 사람들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정서의 전달 능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영수 잘하는 능력, 문자문 할 때는 국영수 잘하는 이른바 호모사피엔스 능력이라는 게 최고의 능력이 여겨졌다면 이제 이 사회에서는, 이 정보화 사회 속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옛날에 무시됐던 그 정서적인 능력이 있죠. 정서의 능력과 감각의 능력과 상상력이라는 것이 주도적인 능력으로 떠오르고 오히려 지성이라는 게 종속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질문을 받고 싶은데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고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